먼저 수소 전기차 부분을 맡은 서울대 김민수 교수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수소 전기 자동차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수소 전기 자동차의 개요, 전망, 그다음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 연구 개발, 재현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차, 수소차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보이는 이 넥소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석권하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아직 그 보급 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수소 기술이 사실은 전 세계 1등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동안의 연구개발 굉장히 잘해서 가장 지금 경제성이 좋은 그런 그 차를 만들고 있고요. 또 몇 년 이내에 또 더 업그레이드 된 이 수소 자동차가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는 지금 드린 대로 연료로서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수소는 이제 아주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고압 용기에 수소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 수소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모터를 돌려서 가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 전기차의 그 시제품까지는 만들었습니다만 양산에 성공한 것은 전 세계 3개 자동차 회사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2013년도에 지금 양산에 성공한 그런 지금 기술과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 등등을 갖고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보급 대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 측면, 또 경제성 측면, 또 이 신에너지원의 사용 이런 측면에서 수소 전기차의 미래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리터를 가지고 몇 킬로미터 이상은 가야 된다 이런 규제가 점점 지금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제 타고 다니시면 조금씩이나 이제 CO2가 이제 차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량을 점점 좀 줄여가는 이런 규제들이 각국에서 지금 있는 거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지금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리터를 가지고 24.3km를 가야 된다 이런 규제가 이제 있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CO2 발생량도 지금 사실 기존의 차들이 한 100 몇십쯤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통해서든 또는 전기차나 수소차, 물론 전기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는 자명합니다. 석탄 발전소를 떼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금 전기차 돌린다고 하면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아직 원자력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CO2 발생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좀 맞추기 위해서 각국들이 이 전기차나 또는 이 수소 전기차를 갖다가 사실은 좀 보급하고 그 다음에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세울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CO2 감축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 BAU 대비 37% 이런 말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지금 결코 쉬운 그런 목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국에서 지금 사실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런 보급 목표를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이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보급 횟수를 지금 이미 제시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2019년도까지 한 26,000대 수준이니까 지금 결코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예를 들자면 한 1억 대라고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만 앞으로의 지금 보급 증대, 그 다음에 지금 보급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환경, 그 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수소 전기차 또 이 전기차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지금 아주 크게는 지금
기존에 이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그 내연기관 자동차만 지금 수출해가지고는 지금 소위 경제성이 없는 거죠. 이 CO2 규제를 못 맞추게 되면은 페널티가 있게 되는데 자동차 한 대를 팔아서 남는 이유를 거의 다 페널티를 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까지도 지금 아마 이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7,000대쯤이 지금 공급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아직 그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 대수의 증가는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도 지금 국내에서 지금 자동차 주문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요. 10,000대가 보급될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한 15,000대 이렇게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그 수소 이 자동차 경우에는 이 승용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용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승용차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가솔린 그 차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버스나 트럭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가솔린 차보다는 디젤 차가 그 제법 많은 거죠. 대부분 이제 디젤인 거죠. 예. 물론 뭐 승용차 경우에도 이제 디젤 차가 좀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연료에 따라서 좀 그 시장이 구분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수소 자동차 경우에는 비교적 좀 그 큰 버스나 또는 그 이 트럭 그쪽에서는 지금 새로운 자동차 형태로서 더욱더 지금 장점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용차가 대수가 많이 먼저 좀 보급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기존의 그 버스나 트럭들을 갖다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뭐 새로운 그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를 쓴다면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계 수소 그 자동차 그 시장의 성장 속도는 사실 뭐 예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그 급격하게 보급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비싸고요. 물론 이제 수소를 조금 더 싸게 좀 잘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좀 갖춰져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수소 그 자동차의 시장 자체는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 관련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도 포함해서 수소 이 전기차의 지금 그 수출 또는 판매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 경우에도 지금 여기 10여 개 중국 업체들이 수소차 개발 출시 뭐 이런 계획 뭐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 20여 개의 버스 트럭 차종을 이미 좀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장에 좀 내놓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사실 그 생각하고 있는 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지금 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술이나 또 실력이나 또는 이 경쟁력은 지금 사실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이 지금 등장할 시장으로서의 예를 들자면 수소차 시장을 갖다가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선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소전기차 관련돼서는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아까 전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그 규제들을 만들면서 연비를 올려라, CO2 발생량을 줄여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차종으로서 지금 이제 우리 전기차, 수소차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뭐 유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참 그 어떻게 지금 기름은 한정돼 있는데 막 20불 이하로 떨어지냐 막 이런 지금 의문도 가지시겠습니다만 다시 시장에서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또 우리가 뭐 평생토록 쓸 수 있는 그런 그 연료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에너지 안보 측면 또는 그 에너지 대체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 비교적 쉽게 만들거나 쓸 수 있는 이 수소의 그 이용 방안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그 뭐 미국을 비롯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그 수소 경제, 수소 사회 이런 이름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등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기 자동차와의 그 상생 앞으로는 전기를 많이 좀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소형이냐 대형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양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급 시나리오는 사실 뭐 이제 차종도 이제 조금 더 늘려야 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차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넥소 하나밖에는 없는데요. 차종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의하면 수소 택시라든지 수소 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기술 개발, 생산 라인, 또 증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두 그 나라만 지금 현재 이 수소차를 갖다가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제 시장에서 한 발 앞서서 나간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수소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한 발 앞서서 지금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차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표준화라든지 또는 뭐 선점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생각만큼 쓰진 않습니다. 우리 뭐 하려고 보면은 이미 무슨 뭐 표준이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대부분 또 이미 좀 나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이 수소의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뭐 굉장히는 아닙니다만 조금 앞서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충전소가 되겠죠, 그죠? 예.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 수도권 전체를 포함을 해서 전국에 봤을 때 뭐 한 수십 기의 충전소밖에 없고, 서울 안쪽만 보게 되면 4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소 어디서 넣을 거냐, 지금 7,000대는 지금 돌아다니는데 지금 아직은 좀 충전하기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그 충전소 관련돼서는 22년쯤에 310기 요게 이제 정부 목표로서 지금 그 건립이 되고 있고, 작년 한 해만도 한 그 30여 기의 충전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충전소가 지금 조금 더 보급이 되면 아마 이 자동차를 수소 전기차도 지금 타시거나 충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역시 자동차 기술은 99.5% 이상 사실 국내 재료와 국내 기술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기술을 갖다가 좀 해외에서 좀 도입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거 관련된 기술 개발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부생 수소라는 것들,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추출수소도 있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 사실 수소를 만들 때 CO2가 나오는 그런 그 과정은 지금 피할 수 없는데, 일단 좀 경제적으로 일단 좀 싸기 때문에 좀 중간 단계로서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예를 들자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수전에 한다든지, 또는 통칭 원자력 수소라고 얘기하는 고온에서의 물을 열분해서 수소를 만드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수소를 아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소 그러면 예전에는 굉장히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시설 자체를 내 집 옆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예전에 LPG 충전소 만들 때도 그랬고, 예전엔 사실 그 주유소 만들 때도 그랬고 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치중도 하고 해서 어쨌든 좀 우리 인식도 조금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술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가 최고냐 하면은 출력 단위 최적당 출력이 우리나라 지금 연료전지 시스템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작게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경쟁사나 경쟁국들도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사실 뒤처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연구 개발하는 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R&D라든지 또는 진짜 정부 R&D, 또 사실 기업 R&D, 또 우리 관련돼서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고,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다 힘을 합쳐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여간 지금 핵심이 되는 심장부에 해당되는 이거를 조금 더
작으면서도 출력 높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 시장들이 어디가 지금 좀 독점적으로 키워질 거냐 하면은 그 버스 트럭 이런 데서는 지금 조금 더 독점적으로 지금 이 수소 전기차가 보급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시스템 개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이 차량의 경량화, 이거는 뭐 모든 차종에 다 적용이 되겠으나 가볍고 성능 좋게 만들어서 역시 연비도 좀 좋아야 되고요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인식 개선도 말씀드렸고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요, R&D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보조금도 사실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씨를 뿌리고 나면은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뭐 비료도 주고 계속 인력도 들어가고 뭐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차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아주 시장 정착 단계에서는 일부 보조금은 좀 필요하겠으나 나중 가면은 사실은 그거는 지속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게 되겠죠. 충전소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처음에 만들고 뭐 부지 확보하고 인식 개선하고 하는데 약간의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2022년까지 310기쯤 지금 설립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라서 계속 지금 저기 충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배터리 전기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황성호 성균관대 교수님 모셔서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 기술 부분을 발표할 성균관대학교 황성호입니다. 저도 앞에 수소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개요부터 시장 동향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 연구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개요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이 전기자동차가 시장 전망이나 이런 데 아마 보시면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가 같이 포함돼서 많이 기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배터리 전기자동차를 1종 전기자동차로 규정을 하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종으로 구분하였는데 간혹 전망 같은 데는 아직 XEV 또는 BEV와 PHEV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배터리 전기자동차 위주로 본 발표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에서 CO2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 우리나라가 BAU 대비 37% 2030년까지 37%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남을 때 전기를 축적하고 전기 피크가 일어날 때 전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V2G 개념도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전기자동차가 보편화가 좀 되고 차량이 많아진다면 다수의 전기차와 전력계통의 전력 수요량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총괄적인 종합적인 충전부와 제어를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믹스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시장은 앞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정리해서 해주셨는데요. 2019년 대비해서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사실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과거 2017년에는 한 51%, 2018년에는 한 57% 정도 상승한 거에 반해서 2019년에는 한 5% 정도 성장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에서 2022년까지는 그 증가율이 서서히 증가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좀 대폭적인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각종 신차 전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SNE 리서치, 또 미국의 블룸버그 NEF, 일본의 PH 리서치 등과 비교를 해보면 그 전망치가 굉장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랏빛 전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본은 되게 보수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치들은 조금 더 기술적인 것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서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발표회를 하는 하나의 또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향후 전기자동차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어느 시점부터 가능해질까 하는 전망입니다. 많은 리서치 회사에서도 이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2024년 전후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와 어떤 패러티, 즉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배터리 부분이 사실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서 노출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초반에 많이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각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보조금 축소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성장세가 현재는 약간 주춤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이 개별적으로 주는 보조금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대신에 간접적인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확대를 유도한다거나 또는 장기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이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추세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는 굉장히 보급률이 낮다가 그나마 2018년에는 2만 대, 2019년에는 한 4만 2천 대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보조금이 그냥 어떤 일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가면 지속적인 어떤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그나마 정부에서 어떤 전기자동차의 효율 또는 주행 거리와 따져서 보조금을 좀 차등 지급하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20년대 1분기에 보면 테슬라가 전체 보조금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2018년에 해외 전기버스가 보조금의 한 40%를 차지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보조금이라는 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내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도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보조금 없이 어떤 전기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된다는 그런 어떤 근거로서 배터리 어떤 경향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2010년 이후 약 20%씩 매년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킬로와트 아워당 한 156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향후에 2024년 정도 되면 100달러 이내로 될 거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전기차가 굉장히 급속도로 좀
보급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배터리 저감은 어떤 규모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와 배터리 회사 간의 합종 연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떤 기술적인 선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GM과 LG화학이 손을 잡은 거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마 아시고 계실 거고, 또 최근에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삼성 SDI가 또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지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전기 자동차 간의 어떤 합작 설립이나 이런 협력 관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보급 시나리오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급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은 한 5만 7천 대 수준인 반면에 22년에 40만 대, 25년에 100만 대, 30년대 300만 대를 보급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누적 수량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달성 가능한가, 이것이 정말로 어떤 심도 깊은 보급 정책에서 그러한 심도 깊은 숙고에서 나온 숫자인가는 한 번쯤 좀 생각해봐야 될 숫자 같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2020년부터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수요 중심의 지원 정책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나 공급의 한계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법 개정이나 제도 추진을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은 진작에 실행된 그러한 제도입니다만, 이러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통해서 전기차나 충전 사업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시장 전망이나 보급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기술과 관련해서 부품별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대표적으로 배터리, 전기모터가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충전 시스템이나 공조나 열 관리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물론 배터리 셀을 용량을 증가시키면 1충전 주행거리가 증가합니다. 현재 그리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실제로 그렇게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계가 있고, 또한 이것을 그래서 에너지의 밀도를 향상시키는 게 기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밀도 향상과 관련된 기술로는 단기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나 음극재 물질을 개설하는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전고체 배터리 또는 리튬 에어 배터리, 메탈 에어 배터리 등과 같은 어떤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 모터 관련해서는 고효율, 고출력 密도 같은 투고 전략과 저 MVH, 저가격과 같은 투저 전략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터의 경우에는 고속 회전 또 냉각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서 출력 미터를 30% 높이고 가격은 30% 낮추고, 인버터의 경우에는 차세대 파워 소자 등을 채용해서 효율은 2% 향상시키는 반면에 부피와 가격은 50% 낮추는 그러한 기술 개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인일 시스템, 즉 파워트레인과 결합이 돼서 굉장히 축소된 인일 또는 독립구동 방식의 차세대 통합형 구동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파워트레인과 관련해서 기존의 전기자동차는 시동시 토크가 크기 때문에 변속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다단 변속기를 채택함으로써 모터나 인버터의 무게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연구돼서 전륜구동, 즉 4륜구동 시스템에 대한 많은 시스템들이 2모터, 3모터, 4모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엔진이 갖고 있는 폐열 시스템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이 내연기관차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전기자동차에서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난방 시스템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의 어떤
친환경 냉매에 대한 대체 연구, 또 폐열을 이용한 활용 시스템, 이러한 열관리 통합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요소 기술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범용 EV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폭스바겐이나 GM, 아우디, 벤츠, 테슬라까지 전부 범용 EV 플랫폼을 제시를 함으로써 향후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그런 맞춤형 차량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과 연계된 융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차를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나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전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최상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기술을 간략히 요약 정리해 보면, 주행거리는 현재 한 400km 수준에서 일충전 주행거리가 2025년에는 한 600km 정도, 즉 내연기관하고 동등 한 수준까지 좀 발전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보다 더 배터리 용량을 높이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충전 속도를 더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분 정도 충전된다는 것을 2025년에 한 15분 이내, 또는 뭐 최근 들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뭐 5분 이내에 충전하는 그러한 연구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각 부품별로도 모터는 현재 2.3kW, 킬로그램당 2.3kW에서 2030년에는 한 1.5배, 또 배터리 팩 밀도도 160Wh에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기술 개발 목표를 세우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면, 앞으로 이러한 전기자동차가 어찌됐든 그 속도에는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만, 향후 멀리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와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업체들 간의 어떤 상생 전략도 세워야 될 거고요. 앞으로 새로운 뉴플레이어와의 어떤 상호 협력과 경쟁 체제를 이루어서 신산업 생태계가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산업 기반을 핵심 부품의 고부가 가치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신산업이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또 충전 인프라 보급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내에도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다양한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컨트롤 타워를 이뤄내는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차 부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박영일 교수님 모셔서 듣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발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박영일 교수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동력원의 얘기라기보다는 동력원을 결합해서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주로 기술적인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에너지라고 하는 관점의 설명을 잠깐 좀 드리고 계속을 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외부에서 화석연료를 공급받아서 자동차 내부에서 이제 차량을 구동하는 에너지를 변환시켜주는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환시켜주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이 되고 배기가스가 분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CO2를 적게 하기 위해서, 즉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모터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서로의 어떤 동력원의 장점을 잘 활용해 줌으로써 사용되는 연료를 줄여주는 형태로 친환경성을 이제 보강을 한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을 구동하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그동안 쓰는 형태로 변형을 된 형태의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구동을 하는 차량이고, 수소 전기차인 경우에는 수소를 받아서 그 차량 내부에서 차량을 구동하는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차량을 구동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전기라든지 수소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자동차 내에서는 CO2의 발생량을 제로로 지금 현재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기라든지 수소를 만들 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 교수님이 전주기 해석을 통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현재는 이제 전기나 수소라고 하는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에 보급 대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지만, 만약에 이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여기 사용되는 전기라든지 수소의 사용량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죠. 즉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개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구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두 동력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를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구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전기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는 주요한 기술은 그 2개의 동력을 어떻게 합쳐주느냐 하는 시스템 기술하고, 그 2개의 동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제어 기술이 주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적용은 엔진 근처에 모터를 장착을 해서 엔진의 작동이 엔진의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 작동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주는 그런 기술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량이 구동하는 부분에 모터를 장착을 하고, 엔진의 엔진의 운영에서 효율적 점에 대한 이동뿐만 아니라 모터 자체를 가지고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자동차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거기에 한 줄 더 떠서 그 배터리를 추가로 더 장착을 하고, 기본적으로 차량이 구동하기 전에 외부 전원으로 배터리를 잘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까지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로 구동을 하다가 충전된 전기가 다 사용이 되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가깝지만, 실제 운영의 어떤 그 비율면으로 본다면 전기 구동의 어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많은 국가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통계를 판매 통계를 잡을 때는 배터리 자동차로 분류해서 갖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수대기라고 하는 데에서 수소를 받아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차량을 구동하는 자동차죠. 근데 여기 이제 배터리를 추가해 줌으로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고가의 연료전지를 줄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배터리의 동력을 이용을 해서 연료전지의 그 작동점을 최적적으로 이동시켜서 효율을 높이고, 또 가장 큰 이득은 차량이 주행하다가 제동, 즉 정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회수를 해서 배터리를 다시 저장을 해서 사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 하이브리드 장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이죠. 전기 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전후 바퀴에 이제 독립적인 어떤 모터를 적용을 하고, 배터리의 어떤 특성도 다른 걸 적용을 해서 조합적인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양쪽에 함으로써 전후 어떤 유륜의 구동력을 배분을 통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가 갖고 있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주행거리 연장을 위해서 작은 용량의 엔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초기에는 이제 친환경차의 대부분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2018년도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체도 글로벌이 어떤 같이 성장을 하고 전체적인 비중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친환경 차의 어떤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국내인 경우에도 2009년도 7월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처음 출시된 이후에 2018년도 12월에 전체 국내 친환경 차의 100만 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개월 이후인 2019년도 6월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또 누적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친환경 차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개의 동력원을 사용을 하고 그 두 개의 동력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 또 그 외에 아이들 어떤 손실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회생제동 운전 에너지를 회수해서 사용하는 회생제동 이런 복합적인 어떤 연비 향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동화의 수준에 따라서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각각의 어떤 전동화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보는 것 같이 여러 기술적인 요인이 두 가지로서 연비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들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결국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연비 개선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어떤 자동차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기술의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 수준을 해석 기반으로 연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운전 상태를 만든 다음에 결과를 보면 이 자동차, 그러니까 해석 대상의 어떤 차량이 최대 기대할 수 있는 연비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종류에 따라서 또는 운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기술 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 시장 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라인업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비교 대상은 일본이고요. 현재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 제작사와 우리 국내 제작사의 기술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차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등하거나 우위의 연비를 가지고 있지만 왼쪽에 아래쪽에서 보는 것 같이 판매량에 보면은 좀 미흡한 거를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차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제한된 차종으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 다변화를 통해서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면 브랜드 파워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어떤 연비 형성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소개하는 그 보고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알고랩에서 보고한 그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5,000건 이상의 차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현재의 어떤 기술을 계속 유지할 때를 에버리지를 보고 좀 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을 할 때를 하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기술보다 못한 기술을 이제 로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불확실성을 포함해서 2045년까지 연비 변화의 잠재력을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물론 그 전에 2010년을 해서 5년 단위로 과거에 대한 하이브리드 연비를 평가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25년, 2045년도까지의 어떤 연비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대비해서 2040년도 연비를 살펴보면 낮은 단계에서는 한 33%, 그리고 기술 개발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 약 96%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의 방향은 크게 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효율 향상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앞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비용의 그 시스템 부품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동력원 또 차종의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세 방향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그 로드맵으로 작성하였고요. 핵심 기술은 이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그 전용의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주식 자산권과 관련돼서 이게 일본의 가장 크게 뒤지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이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제어 부분에 대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비용의 시스템의 개발 이 부분이 이제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형태의 그 동력원을 발굴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 가는 부분이 사용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젤차로 대변되는 상용차를 곧바로 전기차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 SUV가 이제 경유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전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구성하는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제 그 기본적인 동력원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친환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특성상 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협력을 통한 생태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앞에서 잠깐 소개했다시피 하이브리드는 기술 수준에 따라 연비 향상 효과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고연비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시도이 되고 이에 따른 연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언으로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